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4년 제38회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편혜영 작가님의 두 작품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수상 수상을 한 네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10작품이나 보게 돼서 너무 기뻐요. 자, 첫 번째 작품은 김숨 작가님의 법 앞에서 라는 단편입니다. 저는 김숨 작가님 너무 좋아요. 김숨 작가님은 잘 쓰세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내년도 2015년도에 대상을 타세요. 김숨 작가님이. 뭐 이분은 저는 이미 이제 월드 클래스다. 문장력 뭐 깔 게 없어요. 너무 잘 쓰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작품도 거의 이게 꽤 길거든요. 긴데 문장 하나하나가 시 같아요. 김숨 작가님의 문장력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시예요, 시. 근데 이 소설은 거의 한 40쪽 정도 되거든요. 꽤 길죠. 편영 작가님의 소설이 거의 20쪽 정도였다면 거의 2배의 분량이에요. 김숨 작가님은 좀 길게 쓰시는 것 같아요. 40쪽이고 내용은 그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두하는, 그게 답니다. 이제 이 소설의 문제점이랄까, 그것도 첫 문장이 이거예요. 재판은 35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인공이, 이 가해자의 아버지가 법정 357호 걸어가고 있죠. 근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40쪽 내내 읽으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계단 하나하나 이제 되게 힘겹게, 그러니까 한 실제 가면은 몇 초?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몇 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1시간 내내 이렇게 걷고 있는 느낌? 아니 1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동안 걷는 느낌이에요, 이 소설은. 읽으면서. 그게 좀 답답했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40쪽이 아니라 20쪽으로 줄여도 되는. 문장은 참 좋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철학적인 사유, 어떤 가해 학생, 학폭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할 법한 생각들은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철학자 이름도 나오고. 그런 거 참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문장이 반복되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문장도 이게 길게 느려 쓰고 반복되면 지루해지거든요. 저는 좀 그게 아쉬웠다. 이게 김숨 작가님의 야심이랄까? 욕심이 느껴져서, 어 솔직히 문장이 반복된다는 거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하게 반복되니까 그거에 대척점에 있는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인제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장욱 작가님 같은 경우엔, 저는 이장욱 작가님 진짜 잘 쓴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새롭게 발견한 이장욱 작가님 미쳤어요. 그냥 문장력이 정말 깔끔하게 잘 쓰십니다. 이장욱 작가님도 시도 쓰시잖아요. 근데 진짜 문장이 너무 좋아요. 베스트예요. 제가 봤을 때 2014년에 제일 잘 쓴 문장만으로.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잘 썼다, 이장욱 작가님. 근데 이장욱 작가님 못지않게 김순 작가님도 문장력이 있거든요. 거의 시 같은 문장? 비슷해요, 두 분이 느낌이. 제가 봤을 땐 깔끔하게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서 써내는데, 요번엔 좀 과했다, 분량이. 다른 건 다 좋았어요. 아무튼 저의 감상은 그렇습니다. 20쪽짜리 소설을 40쪽으로 늘렸다는 느낌이 들고, 1분 만에 갈 거리를 1시간 동안 가고 있다. 이 아저씨가. 그런 느낌이에요. 움직임이 거의 없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는. 계단 한 걸음 올라가면서 생각하고. 그게 좀 지루하다,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 내용은 참 좋은데요. 메시지도 좋고. 자, 이 법 앞에서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김순 작가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제 주제나 어떤 하나에 이제 꽂히게 되면은 어떤 한 인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찰흙처럼 이제 잘 이제 뭉쳐서 정말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는 어떤 작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한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어, 센텐스는 어떤 거냐면요. 전 아돌프 그 히틀러가 나오죠. 저는 이제 네, 아이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아이만. 맞아요. 아, 그 히틀러 맞나요? 아, 예루살렘의 아이만 해서 나오죠. 뭐 히틀러 이름도 나왔던 것 같고, 아마 네. 아이만일 거예요. 음. 그 음.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 하면서 나오죠. 예. 아, 예, 예, 악의 필름성.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예. 이 아이만이 그러면 그 수천면에 이제 그 뭐 학살을 한 그 장본인인가요? 뭐 그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아이만이 독일의 고위 관부였죠. 음, 관부여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네. 사람은 이제 되게 평범했더라. 보통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 되게 막 악마처럼 원래 성격도 안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그런 내용이죠, 뭐. 네. 저도 뭐 악의 평범성 읽어봤는데요. 음. 확실히 그런 어떤 측면에서 혹은 이제 자신의 이제 아이에서도 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성적인 어떤 구조를 여기서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히틀러라고 해서 어, 맨 마지막에 이제 막 팔이 이제 다 이제 날려버리고 자기 그냥 권총 사살 아니 그 시켰다고 해야 되나? 팔이 다 날려버리라고 시키고 이제 권총 사살을 했는데 조금 뭔가 그 히틀러의 어떤 캐릭터나 개성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니까 이 소설에서. 네. 그 정도야 뭐 네, 괜찮아요. 이 소설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좀 인상을 말씀드렸고 음, 재판은 35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어, 근데 이 아저씨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이게 자꾸 잘못 알려줘 가지고 어 좀 가는데 애를 먹었죠. 시간이 자꾸 틀리고 옛날 그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이죠. 어 이 이 이 이 이 그라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나타내고 이 소설을 한번 읽으면 음 가해자 부모가 할 법한 생각들을 거의 많이 나열해 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술의 유익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내 대신 체험하게 해 주고 나 대신 생각해 준다. 여기 보면 되게 밀도 있게 쓰여졌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아이를 낳아 보고 또 그 아이가 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돼서 법원에 출두하고 나중에 아빠가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경험하기 어렵죠. 드문 일일 텐데 소설은 그걸 경험하게 해 줘요. 이런 생각을 내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대신 생각해 주는 사람, 소설가. 나 대신. 응.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정말 한번 읽어 보시면 '아 가해자 부모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음. 정말 잘 쓰여졌습니다. 어 그래서 '내 아이는 몇 번째 아이일까?' 하면서 다섯 번째 아이.
5번째로 그 아이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라는 것도 여기서 중요한 어떤 메타포로 나오죠.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음. 111쪽에 사건이 나와요. 그중 그의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3학년 선배 5명이 1학년 후배 1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중학교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뜻밖의 그의 아이가 연루되어 있었다. 아, 그의 아이가 5번째였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그의 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주인공이죠, 지금. 법원에 출두하는 그 아빠. 그의 아이가 과자 봉지로 얼굴을 가격하고 마시던 콜라를 머리에 붓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음. 이게 사건의 전말인데 5번째 아이라니. 네, 선이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물음도 하고 이 아저씨는 되게 관념적이에요. 자문자답을 하고 그죠? 그 5아이 중 누가 물이고 누가 불인가 하면서 그 그리스의 사원 소설까지 나와요. 이런 그죠? 114쪽에 보면 다양한 인용문이 나오고 이 아버지는 나름 엘리트인 것 같아요. 설정상. 음. 그리고 115쪽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멀찌감치 계단 떨어져 한 사람은 계단을 세듯 다른 한 사람은 계단 헤아리듯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계단을 세듯 오르는 사람이 있고 헤아리듯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는 것과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 깊이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그에겐 없다. 아들이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어떻게 또 그는 생각하냐면 그렇지만 어항 속 금붕어의 개수를 세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한 주먹 움켜진 동전의 개수를 세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주워가는 나무에 매달린 잎사귀 개수를 세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같으면서도 얼마나 다른가. 계단을 세듯 오르는 사람과 헤아리듯 오르는 사람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듯한 기분마저 그는 든다. 눈동자와 눈동자만큼이나 가깝고 먼 시차. 이게 이제 관념, 이 소설은 철저히 관념적인 소설이다. 이 화자를 그렇게 설정한 거죠. 김숨 작가님이.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단점을 아까 이게 도대체 뭐 세듯 헤아리듯 이게 이, 이 아저씨는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이제 너무 긴장하고 초조해 있으니까 아들 재판이라서 이런 거에 막 야 어항 속 금붕어를 세는 것과 어 헤아리는 게 어떻게 다르지? 실제 이렇게 상상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저씨가 그 법원에 출두하면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런 생각이. 응. 아, 야 동전의 개수를 세는 것과 헤아리는 게 어떻게 다르지? 이게 되게 약간 지금 정신이 지금 조금 몽롱하다.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읽으면서도 기가 막히기도 하고 김승 작가님은 이 아저씨를 조롱하고 싶었나? 홍보하고 싶었나? 싶기도 하고 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한편으로 또 소설이 늘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 장면만 봤을 때 세듯 헤아리듯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이 그는 뭐 저는 그렇게 제 그 늘어진다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았고요. 그 히틀러를 제가 오해한 거 빼고는 굉장히 다 이제 필요한 어떤 문장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화자는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절망 때문에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가서 굉장히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된 걸까라는 물음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어떤 머리에 나사가 이제 나가버려서 이런 어떤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계속 뭔가 편린처럼 이제 누가 무리고 누가 부리고 누가 공기일까? 누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물음들을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뭐 한 사람 계단을 세듯 다른 한 사람은 헤아리듯 뭔가 응시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곳을 응시를 하고 있고 전혀 이 소설의 어떤 주제의 어떤 그 화자의 어떤 감정과는 다른 곳을 보고 있단 말이죠. 맞네요. 네, 정신이 나간 거죠. 뭐. 정신이 나갔다. 맞아, 이런 부분도 참 좋아요. 이런 거. 정신이 나간 아버지의 모습을 잘 표현해준. 왔다 갔다 하죠. 다양한 모습들을 정말 잘. 저희가 그 편혜영 작가님 얘기하면서 몬순과 전액의 구애, 인간의 심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탁월하게 묘사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막 변화하는. 이 김순 작가님의 법 앞에서도 이 법원에 출두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거는 좀 다른데 아까 인제 편혜영 작가님은 감정, 인간의 감정이죠. 감정이 어떻게 오락가락하는가. 그러면서 고백도 하고 막 그 여자친구한테 막 헤어지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남자가.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법 앞에서라는 소설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 물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이성이긴 합니다. 이 아저씨가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데 되게 이성적이에요, 소설 전반이. 되게 되게 인용문도 많고 되게 많이 배운 아저씨예요. 음. 어떤 학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이 아저씨가 이성의 오락가락함, 편혜영 작가님은 감정의 오락가락함을 나타냈다면 이 법 앞에서는 이성의 오락가락함을 나타낸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어, 굉장히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쓴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성적으로 쓴 소설들이 어떤 면에서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절망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격화될 많이 이제 격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이 화자가 이제 우리 대신 이제 울어주는 카타르시스를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고통의 형식, 어, 어떤 이제 이성의 나사가 풀린 듯한 이런 어떤 고통의 형식을 또 쓰는 것도 절망의 어떤 한 형식의 어떤 방법이라는 어, 그런 어떤 정말 이제 많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아빠는 음 아들이 최초로 선을 행했던 뭐 자기가 선을 느꼈던 아들에게서 그걸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순간을 기억하겠다. 119 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계속 떠올려는데 잘 안 떠올려지죠. 그리고 이 121 쪽에 보면 저 인상적인 장면만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피해 학생의 부모를 아내는 그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기나 해요. 인생이요. 민수의 인생." 그러니까 민수가 인제 가해 학생인데 이 아들인데 민수의 인생을 원한다는 건 민수가 깜방에 들어가서 그 몇 년 동안 살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죗값을 치러라. 너의 인생으로." 요 대사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뭐 너무 길입니다. 이거 좀 이걸 만약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러면 1 시간도 넘게 걸릴 거야 이 소설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음. 125 쪽에 이런 말도 나오죠, 아래쪽에. "그는 불현듯 아들에게 악을 가르친 적도 없지만 선을 가르친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환멸처럼 깨닫는다." 이거 좋은 문장. 어. "악도 선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돌프 아이히만 얘기가 나와요. 뒤쪽에 보면. 악의 평범성 얘기도 나오고. 음. 쭉쭉 넘어가서 그리고 인제 이 남자가 어떤 노인을 보죠. 시위하는 제자리에서 제자리로 제자리애로의 도달하면서 그런 노인을 봐요, 시위하는. 이 시위하는 아저씨도 계속 나옵니다, 이 노인. 그리고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 나오죠. 아들이 어
아들이 그 아들한테 레고를 사줬는데 그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레고를 아파트 19층에서 던져버려요. 근데 그 조각이 몇 조각이었냐? 여기 정확하게 조각이 나오는데 그 흩어진 그 4,701 흩어진 것이 4,701개라고. 근데 그걸 주워 오라고 하죠, 아들 보고. 근데 애가 열 몇 개 빼고 다 주워 오죠. 그 이후로는 레고를 사달라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에피소드 되게 충격적인데 좋은 에피소드라고 봅니다. 좋았고. 그 쭉쭉 너무 길어요. 좀 재밌게 읽었고, 음, 혹시 이제 이 법 앞에서라는 소설 관련해서 더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악의 평범성이 사실은 조금 저는 이제 한나 아렌트의 그런 그 또 주장을 보고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면도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유태인이 이제 많이 이제 학살당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독일인들이 이제 뭐 유태인들이 이제 많이 고리대금 업자를 이제 통해서 이제 대부업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되게 막 우리의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뭐 착취한다. 뭐 혹은 뭐 착취가 아니라 많이 이제 괜히 이제 들어와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많이 이제 음험한 어떤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뭐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으로 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있었듯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이제 또 이제 많이 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합해서라는 어떤 작품이 보여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전말 사건의 어떤 전말 뭐 전말보다는 이 어떤 다양한 어떤 시각 절망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뭔가 어 살짝 풀리지 않아 살짝 좀 덜 풀렸다? 이 음, 악의 평행성. 예. 음,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형식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물음으로 음, 좋은 작품이에요. 저는 뭐 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물음을 이제 주는 작품들이 좋은 음, 작품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음, 있는 정말 이제 이성적인 어떤 논의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대신 생각해주고 또 대신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는 게 소설이다. 아, 발터 베냐민, 뭐 수전 손택, 한나 아렌트 등의 여러 학자들의 논의랄까 책들 구절 인용문이 나오고요. 되게 이지적인 작품입니다. 좋은 작품이고 다음 작품을 볼게요. 손홍규 작가님, 우리 자주 만났죠. 손홍규 작가님의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 제목이 말해줍니다. 이 작품도 되게 독특한 설정이에요. 설정이 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도시의 사람들이 기억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이 주인공은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리셋된 거죠. 기억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내 직장이야? 당신이 내 가족이야?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이 아내시군요. 이렇게. 딸도 있어요. 내가 딸도 있구나.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 당신이 제 남편이시군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재밌죠. 자,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이제 이 어떤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 라는 어떤 작품이 현대의 어떤 그런 풍경들을 그리고 그런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그리고 크기로 분할하는 그런 어떤 느낌의 이제 분위기의 도시적인 풍경을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여기서 이제 그 형식이 정말 좀 두드러지는 거는 그런 되게 건조한 서사 그리고 건조한 어투 이런 것들이 또 이 분위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52쪽에 보면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쪽이 제 남편이시군요. 그럼 제 아내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어색한. 근데 이 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다 의욕이 없어요. 다 우울증 걸린 것 같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어. 택시 기사도 그냥 데려다 주고 돈도 안 받죠. 음.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사랄까? 시간성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진다는 거. "아저씨가 아빠예요?" 뭐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어 그런데 자녀는 저 아이 하나뿐입니까? 뭐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인제 SF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소설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설의 유익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 이런 일이 뭐 일어나겠어요? 한 도시에 그 사람들이 다 기억을 상실하고 내 가족도 몰라보고 안 일어나죠. 근데 이런 걸 가정함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보자.' 이런 세팅을 줌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본질이랄까? 왜 아까 이제 파우스트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인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잖아요. 어 이런 세팅 하나가. 이건 세팅이 다 아는 소설이죠 솔직히. 이런 설정 딱 잡고 쓰면 뭐 작가마다 다르게 쓰겠지만 이건 세팅이 다 했다고 봐 솔직히. '아 이 세팅 절묘하다.' 설정이 다 있죠. 손은교 작가님이 이런 부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 소설들도 보면 요런 설정 하나 갖고 인제 먹고 들어가는 예 그런 소설들 좋습니다. 혹시 이 소설 관련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풍경들이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현대의 어떤 몽타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어떤 기억을 잃고 나서 '정말로 인간이 그럴까?' 뭔가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기억을 잃는 순간 뭔가 새로운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게 이제 뭔가 혼재된 채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이제 뭔가 행동을 하는 어떤 느낌에 가까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의도나 몽타주는 그런 현대인의 어떤 풍경들, 슬픔 이런 것들을 뭐 상실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느낌이 좋은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그 집에 가서 아내와 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노인 두 분이 오시죠, 부모님. 부모님을 만나요. 왔다가 또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딸과 인제 뭐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집까지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딸과 학교에 갔다가 딸이 지겹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서 나오죠, 손잡고. 근데 길 가다가 딸이 차에 치여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 장면이 168쪽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군용 트럭에 군용 지프에 치여 죽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 얘야 조금만 참고 견디렴. 나 죽는 거죠. 넌 죽지 않아. 기억나니 우리 함께 놀이동산에 갔잖아. 그날 네 엄마가 도시락을 쌌는데 포크와 젓가락을 챙겨오지 않아서 우리 모두 손으로 김밥과 과일을 집어 먹었잖아.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오빠는요? 네 오빠는 용감한 척 으스댔지만 놀이기구에 타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어. 우리 모두 겁쟁이라고 놀리며 즐거워했어. 이제 기억나니? 죄송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다 얘야. 괜찮아. 기억 못 해도 돼. 아빠가 대신 기억해 줄 테니. 아빠. 점점점. 그리고 죽죠 딸이. 근데 이거는 이 아저씨가 꾸며낸 얘기예요. 다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도 장담할 수는 없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걸
용납했던 어느 한때가 그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없었을 리는 없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대신 기억해 주길 바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슬픔만이 차올랐다. 아내는 언제까지고 맥주를 마실 거였다. 아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아내의 기억이 마시는 것이므로. 그는 아내가 잃었던 기억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을 잃어버린 듯 굴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해 보았다. 가능성은 무척 적었다. 그러나 그 손톱만한 가능성이 그에게는 무시무시했다. 그맨 마지막 문장이 도시는 기억 없이 전진한다. 전진하는 도시 속에서 그가 세웠거나 혹은 겪었던 일과는 부서졌다. 이 마지막 부분은 기억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억을 잃었으니까 다들. 그런데 어떻게든 죽어가는 딸한테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우리가 함께였던 어, 여기 나오죠.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걸 용납했던 어느 한때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기억이 있어야 인간이다. 이게 이제 소량교 작가님이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아닐까. 이 마지막 장면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영원히기의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그런 뉘앙스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상태로 그리고 기억이 없는 채로 일가의 어떤 사람들이 마치 이제 뭔가 허탈한 어떤 표정으로 이제 쭉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어떤 느낌은 제가 이제 느껴본 어떤 소설들 중에서도 약간 전후 소설, 예, 전후. 아, 네, 전쟁의 어떤 끔찍한 참혹함을 음, 경험하고 이제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도 안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린처럼 뭔가 근원을 알 수 없는 뭔가가 등장할 때마다 뭔가 숨죽여서 맥주를 마시는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소설과는 사실 뭐 맥락이 이제 완전히 달라서 그냥 저의 어떤 상상력으로는 너무나도 이제 그런 참혹한 어떤 뭐 사건을 겪으면 전쟁이란 어, 그리고 그런 어떤 전쟁의 기억을 모두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막 쓸려나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억을 또 안 하려고 열심히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어, 좀 더 그런 어떤 현실과의 어떤 접점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면 여기에서의 그 정말 이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가 절규에 가득 찬 뭐 외침이 더 울림이 이제 와닿는다고 와닿을 수 있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천명관 작가님의 파충류의 밤. 천명관 작가님의 프랭크와 나. 이게 이제 2003년에 당선되어 등단한 작품인데, 이 작품 유명하더라고요. 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음, 자, 천명관 작가님의 이 파충류의 밤은, 이 작품도 독특하죠. 일단, 하우스님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뭐 천명관 뭐 작가님은 뭐 감각적인 어, 표현을 잘 쓰기로 유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특히나 뭐 상징도 잘 쓰고 예, 이제 예, 감각도 잘 쓰는 어떤 그쵸. 부분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어떤 되게 이제 가시적인 어떤 뭐 출판사에 다니고 뭐 가정의학과 신경과를 거쳐서 이제 정신과에 도달했을 때 뭐 결혼이요? 아직 미혼이에요? 하면서 이제 점점 뭔가 계속 쿵 하는 어떤 둔중한 소리를 이제 들리면서 환청을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정말 감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잘 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인공이 첫 문장이 잠으로 가는 길은 멀다예요. 예, 이 주인공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불면증인 거죠. 이 수경 씨. 음, 수경 씨는 잠을 못 자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괴롭고 이 수경 씨는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출판사에 영업하시는 그 영업 부장이 수경 씨랑 이제 하는 말들이 중간중간 나오죠. 어, 영업 부장도 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어 그래서 이 이 소설은 그죠? 불면증에 대한 소설입니다. 어, 불면증에 대한 소설이고 불면이죠. 어, 그래서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별표 친 부분이 있어요. 그 183쪽. 이 소설가와 한 대화인데요. 음, 그날 옥상에 앉아 비를 맞던 그녀가 파충류를 떠올린 건 얼마 전 함께 술을 마셨던 한 소설가와의 대화 때문이었을 것이다. 183쪽에 보면, 우리 뇌가 세 개의 겹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인간의 뇌라고 불리는 대뇌 피질과 포유류의 뇌인 변연계, 그리고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뇌관이 바로 그것인데, 뇌관은 기억이나 학습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변연계와 달리 저 밑바닥에서 조용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죠. 까마득한 옛날 파충류의 본능을 간직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수경 씨의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무의식의 빗장이 풀려버린 겁니다. 뇌관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파충류의 기억을 일깨운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고 나면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파충류의 기억이요? 그래요. 파충류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인류처럼 평화롭고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요즘 같은 질서와 안전이 보장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겠죠. 사방에선 천적이 날뛰어 늘 죽음이 코앞에 와 있고, 먹이는 너무 빨라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을 겁니다. 변화무쌍한 기후도 엄청난 위협이었을 테고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겠죠. 장단컨대 죽음은 언제나 천적에 의한 살해나 사고의 형태였을 겁니다. 운이 좋은 몇몇 파충류만이 자손을 남겼을 테고, 그런 처절한 생멸의 역사가 무려 1억 5천만 년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뇌관 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득력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생명이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 됐든 우주에서 날아온 먼지가 아미노산과 결합해 생성됐든 우리는 분명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체의 죽음은 수없이 반복됐지만 각 개체는 자신의 삶을 유전자의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해졌고 죽음을 통한 끝없는 갱신과 진화를 통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고립된 개체도 아니고 몇 백 년도 못 사는 유한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나긴 지구 역사 속에서 하나로 연결된 수억,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불멸의 생명체입니다. 음. 이런 얘기를 소설가가 하거든요. 근데 소설가들은 이런 말 할 법해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얘기를 하는 작가들이 있겠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뇌가 세 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뇌는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도 있고 인간의 뇌도 있고 파충류의 뇌도 있는 거죠. 파충류의 뇌 때문에 그 무의식의 빗장이 풀려서 파충류의 기억이 이 수경 씨를 괴롭히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인제 파충류의 밤이란 제목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거는 뭐 하나의 다리, 브릿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이 파충류라는 어떤 삶이 사실은 다르죠. 뭐 유인원 쪽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유류 쪽이라서 좀 종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어떤 이제 무의식의 빗장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SF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또 필요한 이유가
그 뒤에 이제 파충류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 약간 딱딱하고 이제 뭐 피질의 어떤 그런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감각적인 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어떤 내용들은 이제 사실 타당성 있는 어떤 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태초의 생명이 이제 점점 이제 생명을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후세에 전해준다는 진화의 어떤 과정. 이거는 뭐 아주 좋은 맥락상 좋은 부분이고 앞에 어떤 그 파충류의 부분은 살짝 끼워 넣은 근데 이게 또 끼워 넣지 않으면 사실 뒤에 어떤 그 이어진 어떤 브릿지가 없어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먼지에서 이제 갈라져 나왔다고 하면은 말이 되죠. 예. 어,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가 파충류의 삶이 지금 인류의 지금 이거 보면 183쪽의 이 마지막 문단에서 묘사하고 있는 파충류의 삶이 지금 인류 지금 현 시대 현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명과 작가님도 직관적으로 그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거는 이제 파충류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는 말인데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 현대인들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이거 바꿔서 한번 자, 요즘 같은 질서와 안전이 보장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었겠죠. 요즘 질서와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질서와 안전이 어디 있어요? 노년도 보장이 안 되고 다 각계 생존하고 있고 얼마 전에 큰 사고도 있었죠. 사방에선 천적이 날뛰어 늘 죽음이 코앞에 와 있고 천적들이 먹이는 너무 빨라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을 겁니다. 변화무쌍한 기후도 엄청난 위협이었을 테고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 딱 지금 이제 인류의 모습과 와닿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파충류의 밤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이제 이게 사내 아이가 등장합니다. 사내 아이의 이마에 커다란 혹이 나 있었다. 얘가 옆집에 사는 애인데 머리를 쿵쿵 박은 거죠. 자해를 했어요. 어. 근데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눠요. 이 잠 못 이루는 수경 씨가. 아이가 이제 담배 피러 옥상에 왔거든요. 몰래 담배 피다 걸린 거죠. 음. 근데 엄마한테 이러지 않을 거죠. 걱정 마, 내가 왜 쓸데없이 남의 집에 분란을 일으키겠니? 근데 그거 엄마 담배니? 원래 남자들은 맨손으로 잘 안 피우거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니? 음.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들의 밑바닥엔 언제나 분노가 따리를 틀고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왜 머리를 펴게? 그냥요? 그냥 왜? 그냥 다 짜증나서요? 사람들은 저마다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있다. 아이의 십자가가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보다 결코 가벼울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소년의 나이였을 때 적어도 그녀의 눈빛에선 그런 서늘한 절망과 외로움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아줌마는 왜 잠을 못 자요? 글쎄, 이유를 모르죠. 불면의 이유를. 아마도 파충류 때문이 아닐까? 파충류요? 뱀 같은 거 말이에요? 음, 몰라.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이유를 몇 년째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 어, 잠이 안 올 때 저는 갈매기 소리를 들어요. 이 휴대폰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빗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듣는다. 이 아예 말대로 하죠. 음. 189조에 가면 어 인제 잠이 안 오니까 그녀가 인제 자 아이는 소녀는 자해를 했는데 이 그녀는 자위를 했다. 근데 잘 이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한동안 자위에 몰두한 적이 있었다. 순전히 잠을 자기 위해서였다. 긴장 뒤에 오는 다른함, 만족감.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190조에 보면 영업부장이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 영업부장이 자살을 해요. 음.
참 일단 인물들 각각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해 보고요. 음 영업부장의 삶이 어땠을지. 근데 영업부장과 했던 얘기가 중에 이런 게 있죠. 193 쪽에 보면 "그리고 사실 난 이제 더 이상 비아그라를 안 먹어도 돼." "그건 왜요?" "대신 이걸 먹고 있거든." 음 비타민 C. 비타민 C가 언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인 거죠. 고용량 비타민 요법에 대한 장광설이 늘어났다. 비타민 C를 하루 권장량의 50배에서 100배를 먹는다는 엽기적 요법인데 그렇게 먹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피로도 못 느끼고 변비도 없어지고 발기력도 좋아지고 항산화 작용이 면역 기능 강화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랬던 영업부장이에요. 근데 집을 보니까 술병이 널브러져 있고 죽어 있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옥상 난간에 아이가 앉아 있어요, 옆집 아이가. 아까 그 머리를 자해했던 그 아이를 그녀는 담배를 내던지고 무작정 옥상으로 뛰어가 나왔다. 아이를 구한 거죠. "야 뛰어내리면 안 돼." 이게 인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죽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이의 허리를 놓지 않아요. "죽지 마 제발 부탁." 음 인제 그다음에 197 쪽의 마지막 장면인데 아이를 엄마한테 떠밀죠?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예 이렇게 필사적으로 붙드는 바람에 38 킬로그램의 여자가 어 팔이 부러졌어요, 이 그녀가. 그저 침대에 누워 쉬고 싶었다. 팔이 부러져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었다. 그래도 아이는 죽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끙끙 신음을 내며 그녀는 매일 옥상에 올라가 아이가 뛰어내리지 않도록 감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눈을 감은 채 자신의 결심을 주문처럼 자꾸만 되뇌는 동안 그녀는 물속에서 소금이 녹듯 스르르 잠이 들었다. 드디어 잠이 듭니다. 이 소설의 목적을 이뤘죠. 잠이 들어요. 음. 이렇게 끝나는데요. 좀 질문이 좀 여러 개 나오죠. 일단 인물들에 대해서 이 그녀, 영업부장, 아이가 있어요. 이 각각의 인물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영업부장과 아이. 일단 뭐 인물보다는 이제 어떤 한 이미지, 특히나 이제 이미지를 또 잘 쓰는 작가이기도 해서요. 이 모든 어떤 이제 인물들이 하나의 어떤 상징과 이미지로 이제 농축돼 들어가는, 정말 이제 존재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형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설의 어떤 제일 재밌는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어떤 이제 가장 이제 성역이거나 어떤 뭐 특이하죠. 이제 뭐 인간은 이제 자살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자살 충동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수면욕, 이제 이런 욕망의 어떤 그 정 가운데 이제 죽음이 이제 공존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 존재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실패와 고난과 절망을 겪는 어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음. 뭐 재밌습니다. 음.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이 이 소설은 인물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하게 된다. 진짜 그런 것 같고요. 소설마다 포인트가 다르죠. 다르고 정말 잘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셨고 그다음에 인제 어 까먹었다.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마지막에 잠들잖아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 부분은 이 그녀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어떻게 잠에 들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떤 감각의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몸이 소금의 한 알갱이만큼
작아진다면 그땐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원자 내부 알갱이의 크기로 이제 사람을 이제 줄일 수 있다. 빈 공간을 모두 제거하면 그리고 바다에 가라앉는 상상을 한다는 이제 면이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 감각적인 게 더 우선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각의 소설이다. 응, 그 감각이 응, 사실 이 응, 어떤 잠이라는 그리고 내가 뭔가 작아진다는 음, 그리고 내가 뭔가 사라지고 나서 뭔가 남는 게 있을까? 음, 이렇게 묻는 어떤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음, 풍경들을 또 담아내고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어떤 풍경들을 사실 이 앞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이 그녀가 이제 물속에 소금이 녹듯 잠이 들었다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음. 그녀가 이제 화장해서 이제 물 속에 이제 수장해 달라고 할 것처럼 보여야 돼요. 아, 근데 그거까지 들어가려면은 이제 좀 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이제 또 잔다는 어떤 죽음에 뭐 다다는다는 어떤 상징을 더 많이 써놔야 이제 그것이 더 이제 효과적일 텐데 근데 정말 이제 이것만 생각해도 수면이라는 감각 어떤 죽음의 뭐 죽음은 아니더라도 뭐 죽음과 같은 어떤 감각 어, 정말 이제 감각적으로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 아까 이제 하려던 말이 생각나는데 수면욕과 성욕,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욕망 이런 게 이미지로 잘 드러난. 저도 들으면서 정말 그래요. 이, 이 잠을 못 잔다는 건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근본적인 욕구죠. 욕망인데 그 수면 자야 돼. 자야 돼. 근데 잠을 못 자. 되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소설에 깔려 있고 밑바닥에 수면욕, 근데 성욕도 불쑥불쑥 드러나고, 근데 죽음에 대한 욕망. 잠이란 건 어떻게 보면 죽음이잖아요. 자는 동안엔 죽어 있는 듯한 묘하게 이렇게 그런 상징들을 정말 이미지적으로 사건도 되게 선명해요. 이미지가 파충류의 밤이잖아요. 파충류의 뇌 아까 그것도 되게 강렬한 상징이고 정말 잘 썼다. 응. 여러모로 되게 좋은 소설이다. 자, 이제 마지막 조혜진 작가님의 빛의 호의. 이 작품 저희가 젊은 작가상 할 때 봤었죠. 빛의 호의 이것도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썼다. 이 빛의 호의는 좀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때 당시엔 좀 헷갈렸잖아요. 아니, 막 들어가고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더 야, 너무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토리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주인공이 권은이라는 사진 작가를 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권은은 자기가 초등학생 때 어,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야 이걸 알죠. 이 화자가 알게 되는데 권은을 그 어렸을 때 살렸던 자기도 모르게 살렸던 이유가 권은은 혼자 아버지 없이 혼자 학교에도 못 나오고 거의 이제 뭐 집에서 그 스노우볼만 보면서 살고 있어요. 뭐 꿈도 없고 근데 그랬는데 그 시간을 견디던 그 권은을 우연히 방문한 이 당시 반장인 이 화자가 이제 몇 번 들렀죠. 들러다가 집에 이제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둔 그 필름 카메라를 준 거예요. 그냥 이거 팔아먹어서 네가 이걸로 돈을 바꿔서 쓰라. 이제 이런 의도였는데 권은은 팔지 않고 그걸로 사진을 찍죠. 골방에서 사진 찍다가 밖에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커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진 작가까지 된 거예요. 이 화자 덕분에. 근데 이 화자는 모르죠. 몰랐죠. 기억을 못했죠.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딱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좀 아련하죠. 이게 되게 동화처럼 아련한 감성으로 잘 서스펜스를 일으키면서 도대체 그녀는 누굴까? 막 이게 그런 걸 자꾸 이제 끌고 가요. 이게 이제 글쓰기 기법이죠. 잘 써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근데 그녀가 이제 분쟁 지역에 갔다가 큰 보상을 입고 돌아오죠. 근데 그녀가 감명 깊게 본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사람들인가? 사람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 감독은 헬게 한센이고 헬게 한센이 그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난민 캠프에 그 그 그러니까 구호 물자를 전해주러 가다가 폭사해서 죽어버려요.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죠. 알마 마이어란. 응. 알마 마이어의 어머니 또 어머니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런 다큐예요. 응. 근데 그런 다큐가 헬기 한선이 만든 다큐가 이 권은에게 감동을 주고 권은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지금 이제 현재 영화 잡지사의 기자로 있는 이 화자가 권은의 말이 생각나서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다큐를 본 거죠. 이런 구조.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알고 보면 재밌는데 좀 헷갈릴 수 있다. 처음 보면. 이런 소설입니다. 어, 문장도 참 좋고요. 잘 썼어요. 자, 이 빛의 호의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네. 어, 저는 뭐 아주 뭐 영리한 어떤 방식으로 문장도 굉장히 뭐 깔끔하게 잘 쓴 어떤 형식이 이런 어떤 명징한 어떤 사고의 어떤 음, 여러 가지 이제 절망들을 잘 비춰주고 있고 어떤 스크린의 어떤 엔딩 크레딧마저 굉장히 좀 그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공포와 뭐 이제 그런 절망과 그런 상상과 그런 어떤 혼동적인 어떤 그런 빛이 이제 뭔가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각도로 이제 움직이는 그 어떤 셔터들 중에서도 이제 모든 어떤 기억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그녀를 이제 비추는 그런 어떤 어,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목도 아주 좋죠. 네, 내용도 아주 좋고요. 음, 제가 인상적인 장면을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전에 했을 때도 똑같은 구조를 읽었던 것 같긴 한데 204쪽에 보면 전쟁의 비극은 철로 된 무기나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죽은 연인을 떠올리며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젊은 여성의 젖은 눈동자 같은 데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 권은이 한 말이기도 한데 다큐멘터리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 그리고 207쪽에 헬게 한세는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부업품 트럭의 피격으로 사망한 노먼 마이어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의 어머니 알마 마이어를 통해 역사의 폭력에 맞서는 개인의 가치 있는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생존자고 생존자는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다. 멋있는 문장이죠. 이 말. 그리고 또 넘어가서 212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크린, 아까 사람들이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까 노먼 마이어의 어머니 알마 마이어가 한 말입니다. 오랜 칩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노먼을 아들이죠. 흑당해 죽은 노먼을 시대의 양심이니 유대인의 마지막 희망이니 하는 수식어로 포장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 거창한 수식어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정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건 뭐랄까? 나에게 천진한 기만 같아 보였죠. 알려 했다면 알았을 것들을 모른 척 해놓고 나중에야 자신은 몰랐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에 양심적으로 경악하던 그 수많은 비유대인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무기력해졌을 뿐이에요. 무기력한 환멸 같은 거. 그런 거였죠. 아예 직접적으로 정말 와닿죠. 꽂히는 문장 드리고 이건 조혜진 작가님이 대놓고 그냥 독자들한테 난 이렇게 생각한다 메시지를 보내는 문장이라고 봐요. 근데 설득력이 있고 근데 이걸 다큐 형식으로 다큐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있죠. 원래 이런 문장이 좀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면 작가가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작가가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워요. 잘 썼죠. 다큐란 형식을 빌려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18조. 자, 이 권은이 쓴 블로그에 이제 편지에서 그 반장, 그 화자한테 하는 말인데요. 편지 안에서 그녀가 내게 묻는다. 반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 환자 밖에서 나는 고개를 젓는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을 살리는 일, 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장,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이게 감동적인, 감동이 물려옵니다. 이거 막 어떤 만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대사잖아요. 만화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나? 이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이런. 네가 줬던 카메라가 날 살렸어. 이게도 감동의 물결. 220조. 그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재현해주자는 다짐이었죠.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린 그 일을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죠. 어, 보다시피 나도 이제 늙었어요. 더 늙기 전에 나는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기념해주고 싶어요. 아까 이제 폭사당해 죽었던 알마마유가 이런 말을 하고 간 거죠. 다큐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223조. 마지막 장면도 감동적입니다. 셔터에서 누르는 빛. 이게 셔터 누를 때마다 빛이 들어와. 이런 아이 두 명이 카메라 보면서 놀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멋진 문장들. 이게 끝이 납니다. 멋진 문장들이 많죠. 잘 쓰여졌어요.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아주 뭐 그 소설의 어떤 그런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이렇게 뭐 어떤 한 역사의 어떤 증언, 역사의 어떤 한 장면, 그리고 역사의 어떤 진실을 통해서 어떤 뭐 인간의 어떤 내면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어떤 과오거나 혹은 어떤 인간의 어떤 선량한 어떤 업적이나 어 그리고 이제 그걸 받는 어떤 직업인가라는 질문까지 이제 다 아우르게 되는 그런 뭐 아주 정통적인 훌륭한 뭐 음, 느낌의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특히나 뭐 중간중간에 또 이런 어떤 자기만의 해석, 빛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이어나 장벨은 그리고 나는 어떤 뭐 빛의 어떤 인간인가 라는 어떤 해석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그런 해석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소설은 수작이에요. 정말 잘 썼고요. 두 번째 봐도 두 번째 봤는데 더 좋았어요. 음, 여기까지 하고요. 내 작품을 다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4 작품을 하고 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